안나푸르나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 그를 죽였어. 2019년 4월 24일 해발 25,400피트 안나푸르나. 이 48세 의사는 한밤중에 혼자 눈 속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텐트도 없습니다. 보조산소도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가이드는 그를 어둠에 홀로 두고 도움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숨도 쉬기 힘듭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다른 고산 비극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며 이 자리에서 43시간을 버팁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을 이기겠지만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추위나 고도 때문이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구조회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구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사이 그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등반가는 안나푸르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죽게 한 일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극한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밤 32명의 등반가들, 이 안나푸르나 정상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32명입니다. 그들은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븐 서밋 트랙스라는 원정 운영업체에 의해 모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것은 공동 허가 원정이었습니다. 상업 등반에서는 수십 명의 개별 등반가들이 비용을 나누기 위해 돈을 모아 같은 베이스 캠프를 이용하고 같은 셰르파를 고용해 로프를 설치하며 같은 운영업체를 통해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책임 소재도 흐려집니다. 산 위에서 엄격한 하산 전환 시각을 지키게 하는 총괄 가이드가 없고 해발 25,000피트에서 힘들어할 때 당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임무인 단 한 명의 리더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그룹 한가운데에는 48세의 말레이시아 출신 등반가인 닥터 친 우이킨이 있었습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친 우이킨은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경험 많은 등반가가 하는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날 그는 32세의 셰르파이자 그의 개인 가이드인 니마 셰랑과 함께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에베레스트와 마나슬로라는 히말라야의 두 거봉을 함께 성공적으로 등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니마 셰랑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첸은 아내와 계속 연락하기 위해 위성전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첸은 미국의 대형 위기 대응 및 구조 회사인 글로벌 레스큐의 프리미엄 멤버십도 구매했습니다. 그는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좀 과한 것처럼 들리죠? 만약 이곳이 지구상의 다른 산이었다면 저도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안나푸르나입니다. 보세요. 안나푸르나는 정말 위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히말라야에서는 에베레스트가 항상 주목받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그리고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푸르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발 26,545피트, 즉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이라는 사실이 이 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산이 위험한 이유는 지형 때문이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눈사태, 그리고 정상에 올랐다 해도 항상 무사히 내려올 수 없는 매우 기술적이고 노출된 하산 경로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안나푸르나 정상에 성공적으로 오른 3명마다 1명이 그 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에베레스트의 비율은 대략 100명 중 2명입니다. 안나푸르나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큰 장애물이지만 2019년 4월 23일 이른 아침에 친이 캠프 4를 떠나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말 그대로 세계의 정상에 올라본 남자였습니다. 1년 전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고 그 전에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호주 등 각 대륙의 최고봉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고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안나푸르나에서 몇 주간 준비한 모든 것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안나푸르나에서 몇 주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며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희박한 공기에 몸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캠프 4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이드, 위성전화, 글로벌 레스큐 단축번호 등 산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주위에는 31명의 다른 등반가들,
또 같은 판단을 하며 산소 장비를 점검하고 아이젠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날씨가 잠시 좋아지는 틈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략 새벽 1시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 네팔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친은 느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느린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등반가들보다 더 느린 속도였습니다. 이만은 훌륭한 가이드로서 친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줄의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들 앞에 다음 등반가와의 거리는 매 시간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었다면 줄의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나푸르나에서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요 루트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등반가들이 서로 지나가거나 각자의 속도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에도 정상 부근 능선에서 유명한 교통체증이 있지만 그 루트에는 등반가들이 기다리는 동안 적어도 발을 평평하게 디딜 수 있는 좁은 턱이나 눈 경사면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는 다릅니다. 정상 부근의 벽은 일부 구간에서 쉴 곳이 전혀 없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푸른 얼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멈추면 한 번에 한 사람만 로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눈 위에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맨 뒤에 있던 친에게 이 등반은 멈춤과 전진이 반복되는 고된 과정이 됐습니다. 발로 차고 한 걸음 내딛고 몸을 끌어올린 뒤 멈추는 식이었죠. 줄이 움직일 때까지 1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가스면에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냥 짜증나는 일일 뿐이지만 해발 24,000피트에 60도 얼음 경사면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몸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죠. 바람이 다운수트를 뚫고 파고들고 당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한된 양의 휴대용 산소를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더 나쁜 건 그런 일시적인 정지는 계속 움직일 때보다 더 많은 젖산이 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의 근육은 천천히 낙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무기력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친은 자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멈춰서 쉬었습니다. 친과 거대한 무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맨 앞에 있던 등반가들은 이미 정상에 도달해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친과 니마는 아직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26,000피트 산에서는 정상에 오후 2시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돌아서야 한다는 거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정상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살아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햇빛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아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14시간 동안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하산의 기술 구간들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손과 발은 아마 약간 얼어 있을 겁니다. 빛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나푸르나처럼 하산 경로가 노출되어 있고 눈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산에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신중히 감수할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면 첸 우이킨 박사와 그의 가이드 니마 체링 셰르파는 정상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등반 대열에서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 계산을 했을 겁니다. 첸은 7개의 정상 등반 경험을 가진 뛰어난 의사로 지구상에서 극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체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마는 이 산의 위험을 잘 아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훈련을 하고 수천 마일을 여행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의 정상까지 불과 몇백 피트만 남겨둔 센터 포인트에서 인간의 마음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위험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자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후 2시 마감 시간을 넘겨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3시가 지나갔습니다. 4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7시간 동안 계속 등반한 끝에 오후 5시쯤 천과 니마는 마침내 해발 26,545피트의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정상에 오른 32명의 등반가들 중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생물학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고 고통스러운 지연의 매 순간을 이겨내며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업적이었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것은 여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산해야 했고 친의 몸은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산할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프에서는 충분해 보였던 헤드램프가 완전한 시야가 필요한 지형에서는 얇은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안나푸르나의 상부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길에는 아이젠 한 번만 잘못 디뎌도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채는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적어도 몸이 본래 설계된 대로, 즉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하고 있죠. 이 고도에서 17시간을 보낸 후 내려가는 것은 몸이 그저 버티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렌치 쿨루아르에 도착했다. 프렌치 쿨루아르는 안나푸르나 북벽의 상부 암벽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얼음 협곡입니다. 정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은 이 좁고 50도 경사의 협곡을 따라 바로 아래로 쏟아집니다.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 상태와 온전한 집중력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17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다리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이곳을 다시 내려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완전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집중력과 최소한의 다리 힘이 필요했지만 친에게는 이미 그 둘 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어딘가에서 그의 다리가 그냥 멈춰버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냥 눈 위에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니마는 즉시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는 친을 끌어당기고 자세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의 보조 산소통에서 휘익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산소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세븐 서밋 트랙스는 정상적인 등반을 위한 산소통만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올라가는 길목의 병목 구간에서 가만히 서 있는 매 시간마다 산소가 계획보다 더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그의 등반 자체는 무려 17시간이나 걸렸는데 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산소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네모는 이제 가이드로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뢰인, 자신의 생명을 맡긴 그 남자는 해발 25,400피트의 눈 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소도 없이 앉아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도에서 보조산소 없이 지친 몸은 오래 버틸 수 없고 니마 혼자서는 그를 끌고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을 구하기 위해 니마는 이 상황에서 지구상 거의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니마는 자신의 보조산소 장비를 벗어 친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마는 자신의 몸을 심각한 저산소증과 극심한 동상 위험에 자발적으로 노출시키면서까지 자신의 고객에게 몇 시간 더 생명을 연장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니마는 다시 친을 일으켜 세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가 산소는 그의 뇌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이미 사라진 체력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은 아직 움직일 수 없었고 니마는 여기서 더 머무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보조산소도 없이 니마 자신의 호흡도 곧 멈출 것이었고 만약 아침까지 머문다면 둘 다 살아서 발견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힘든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남자를 어둠 속 산에 혼자 두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 남아서 어떻게든 구조를 바라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니마는 떠나기로 하고 친에게 캠프사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니마는 일어나 혼자서 지친 상태로 산소도 없이 통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 중 하나인 그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도 내려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니마는 넘어져 허리가 거의 부러질 뻔했습니다. 동상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니마의 손과 발 깊숙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이끌려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친은 아직 그 위에 살아있었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니마는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새벽 12시 30분에 캠프사에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동상이 그의 손과 발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의 다른 등반가들에게 자신의 고객인 친이 아직 살아있으며 프렌치 쿨루아르 바로 위 눈밭에 앉아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친을 데리러 올라가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바로 그 일을 할 인력이 이미 캠프에 있었습니다. 이제 캠프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상에 올랐던 등반가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님스다이로도 알려진 니르말 푸르자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영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강인한 고산 등반가였으며
이미 고지대에 올라가 있고 바로 움직일 준비가 된 엘리트 셰르파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지대로 다시 올라가려면 구조팀은 보충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등반 중 산소통을 모두 써서 산소 없이는 그에게 가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산소통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4까지 헬리콥터로 산소통 6개만 운반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팀이 올라가 친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아래에서 친이 계약한 세븐 서미트렉스 운영팀이 전화를 들어 글로벌 레스큐에 연락했습니다. 친이 수천 달러를 지불한 미국의 긴급 후송 업체였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안전망이었죠. 이 위기 대응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고객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을 승인하고 산소 투하 비용을 지불하며 님스다이와 그의 팀에게 구조 작업을 맡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세븐 서미트렉스는 빠른 승인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친은 프렌치 크루아르 바로 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트 지상구조팀이 캠프4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산소를 투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 그를 구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레스큐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요청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헬리콥터 출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이 그들과 체결한 멤버십 계약에 따르면 글로벌 레스큐는 알려진 위치에서의 구조는 제공하지만 그것은 구조일 뿐이며 그들은 행방이 특정되지 않은 수색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니마가 진을 어둠 속에 남겨 미국 경영진들은 진의 정확한 GPS 좌표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 임무를 수색으로 분류했고 수색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세븐 서미트렉스가 전화로 논쟁하며 진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트는 산을 오르는 단 하나의 길이었고 그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소통만 캠프 사이에 두면 셰르파들이 그를 데리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레스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박하며 예비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구조회사가 아니라 원정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법적으로 야간에는 비행할 수 없으며 캠프사는 23,000피트의 위치에 있어서 네팔의 대부분 구조 헬리콥터의 안전 운항 한계 고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네팔의 베이스 캠프와 미국의 회사 사무실 사이에 전화통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님스 프로자와 그의 팀은 캠프사에 앉아 자신들의 산소와 체력을 소모하며 오지 않을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대치 상황에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논쟁이나 항공 제한과는 무관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레스큐는 단순히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네팔 등반 업계에서는 대규모 가짜 구조 스캔들이 폭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원정 운영자들과 헬리콥터 회사들이 산에서 가짜 비상사태를 조작하고 불필요한 비행을 요청해서 보험사에 수백만 달러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레스큐도 예전에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븐 서미트렉스는 2018년에 등반 허가증을 위조해 등반객을 안내한 혐의로 네팔 정부로부터 4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별개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회사 사무실에서 보면 그건 마치 어떤 운영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항공 규정을 어기는 비행을 요구하고 당신이 전혀 모르는 등반가를 구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있던 위치를 보면 이건 구조라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처럼 보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세븐 서미트렉스가 자체 셰르파들과 자체 헬리콥터로 구조 작업을 처리해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스큐 입장에서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가 평소에는 자체적으로 비상 상황을 처리했다면 왜 갑자기 글로벌 레스큐에게 비행 허가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미 한번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본사 입장에서는 경고음이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위성전화를 통해 사기 여부를 논의하고 계약 조항을 서로 읽어주는 동안 닥터치는 여전히 니마가 그를 두고 간 바로 그 자리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특별히 가져온 위성전화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저산소증과 탈진 상태에서는 뇌가 미세한 운동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치는 영하 30도의 바람 속에서 손이 즉시 얼어붙지 않고는 무거운 정상 등반용 벙어리 장갑을 벗고 작은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집중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에게 이 기다림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수석 마취과 전문의였습니다. 그의 일은 사람을 의식 있고 살아있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산소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모니터에서 자신 몸속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숫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니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산에 있던 거의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 없이 이 산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괴사와 전신기능 부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불과 수천 피트 아래에 있는 캠프사에서는 니르말 푸르자와 그의 팀이 텐트 안에 앉아 결코 오지 않는 헬리콥터를 기다리며 텅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캠프사에 산소통 6개를 전달받는 것이었지만 끝내 오지 않았고 니르말 푸르자는 팀을 더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극한 고도에서 앉아 자신들의 보급품을 소모하며 텅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매 시간마다 그들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없이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수요일 늦은 시각 님스포르자와 그의 팀은 베이스 캠프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닥터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곳 중 하나에서 피신처도 음식도 물도 없이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싱가포르에서 닥터친의 아내인 닥터 타나포는 보험회사가 결코 남편을 구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레스큐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화를 들어 네팔의 사설 헬리콥터 회사인 심릭 에어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이나 논의 없이 자신의 돈으로 4만 달러를 직접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목요일 아침 비베코카 기장이라는 조종사가 수백만 달러짜리 구조기관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이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헬리콥터를 인증된 항공 한계를 훨씬 넘어서까지 몰았고 안나푸르나 상공 2만 5천 피트가 넘는 칼날처럼 얇은 공기 속을 날았습니다. 그가 프렌치 쿨루아르의 가파른 얼음 위를 선회할 때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땅 위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한쪽 팔이 올라와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닥터 친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믿기지 않게도 거의 40시간 동안 25,400피트 고도에서 혼자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산소도 없이 피난처도 음식도 물도 없이 닥터 친치 노이키는 살아있었고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은 건 그들이 해결한 첫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캡틴 코드카는 그를 볼 수 있었지만 헬리콥터는 25,400피트 상공에서 단순히 정지 비행을 하며 문을 열고 마비된 남자를 안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 희박합니다. 캡틴 코드카는 그를 구조하지 못해 베이스 캠프로 급히 내려갔고 그곳엔 님스포르자와 정예 셰르파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븐 서밋 트랙의 자체 산소 공급에서 산소통을 헬리콥터에 실었습니다. 그 산소는 내내 베이스 캠프에 있던 바로 그 산소였습니다. 그들은 화요일부터 보험회사에 산소를 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냉혹한 항공 물리학 현실 때문에 장비를 모두 제거한 헬리콥터도 25,000피트에 겨우 도달해 주변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큰 셰르파 4명과 두꺼운 겨울 구조 장비 그리고 무거운 금속 산소통을 실은 헬리콥터는 그만큼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해 로터가 무게를 들어올릴 충분한 양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콩카데위는 그들을 다시 산 위로 데려갔지만 3캠프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친이 있던 곳보다 약 4,100피트 아래였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구간을 직접 올라가야 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 3캠프에서 프렌치 쿨루아르까지 오르는 것은 길고 힘든 등반입니다. 이 가파르고 기술적인 지형은 신중한 페이스 조절을 요구합니다. 체력이 좋고 고소 적응이 된 팀이 다리도 충분히 쉬고 밤새 푹 잔 상태라면 그 등반은 1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님스포르자와 팀은 친히 40시간 넘게 눈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반에 쓰는 매 순간마다 그의 심부 체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정 로프에 몸을 묶고 이 산을 곧장 치고 올라가는 혹독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등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산소통을 들고 딱딱한 구조 썰매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고도에서 그 무게로 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 덕분에 그들은 16시간이 아니라 단 4시간 만에 등반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님스포르자와 그의 팀이 마침내 능선을 넘어 프렌치 쿨로아를 위해 눈 위에 도착한 것은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가 말한 바로 그곳에서 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거나 걸을 수 없었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팀은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새 산소통에 연결하고 가져온 구조 썰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래로 데려가는 고된 육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60도의 가파른 얼음 경사면에서 무거운 썰매를 아래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팀원들은 스스로를 고정시키고 그의 무게를 지탱하며 썰매를 구간마다 직접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말이죠. 그들은 목요일 밤 내내 계속 움직였고 그 험난한 하산 도중에 친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남았지만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드레날린과 죽음을 거부하는 심리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자 그의 뇌는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는 꺼져버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님스포르자와 그의 팀은 그를 성공적으로 베이스 캠프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그는 카트만두의 종환자실로 공수되었습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그의 몸에 가해진 피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심박수는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중심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의사들은 그의 동상이 손과 발 깊숙이까지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상태가 안정된 후 채는 항공 앰뷸런스를 타고 싱가포르로 이송되어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수술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며 경력을 쌓아온 나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안나푸로 나와 그를 저버린 시스템 모두를 이겨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와 회사 사무실이 사전적 정의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동안 눈밭에 앉아보낸 시간들은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남겼습니다. 보세요. 얼어붙은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수액을 주입하고 인공호흡기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세포의 기아 상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상은 그의 조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중심 체온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일 집중적인 치료와 안나푸르나 정상에 오른 지 일주일을 조금 넘긴 시점에 닥터 친 우이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8세였습니다. 그의 가이드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니마 체링 셰르파조차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하산 때 손과 발에 퍼진 동상과 척추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한동안 그가 세 발가락을 잃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산소를 내주면서까지 고객에게 몇 시간 더 시간을 벌어줬고 거의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요소가 얽힌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상 등반에 32명이나 몰려 재난이 불가피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추가 산소 없이 대규모 그룹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원정 운영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후 2시에 되돌아가야 하는 시각을 넘어서까지 등반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완전히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모든 것이 짐 박사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적인 결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할 일을 모두 했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 하나를 위해 거대한 기업에 수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우리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의 생사는 날씨나 중력, 고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색의 법적 정의를 두고 논쟁한 회사 위험관리 담당자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안전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걸 놓아버릴 수 있다면 안전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안나푸르나 참사는 망가진 기업 시스템이 죽음의 지대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어도 죽음의 지대는 조금도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혼잡했던 에베레스트 시즌에서 5명의 등반가가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보고 싶다면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